시작해볼게. 자, 오늘 배울 첫 번째 시의 제목은 봄나무예요. 자, 우리가 이 시를 배우기 전에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 지난주에 뭘 배웠냐? 선생님 앞으로 가볼게.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심미적 체험 배웠어요. 자, 심미적 체험이 뭐였냐면, 작가가, 그죠? 일상생활에서 무엇인가 감동이나 깨달음을 얻고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을 작품으로 표현을 하면 독자가 역시 그것을 느끼고 다른 독자와 공유해서 심리적 인식을 확장해 나간다라는 것이 문학작품을 통한 심리적 체험이었어. 요거를 잘 기억하고 오늘 우리 봄나무를 한번 같이 배워볼 텐데, 자, 제목이 일단 봄나무지. 딱 지금 이제 겨울에 시인이 산에 가서 본 이제 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시를 쓰게 된 그런 내용이신데요. 우리 5번 문제부터 한번 먼저 볼게요. 5번 문제. 자, 5번 문제를 보면 이 시인이 왜 이 시를 창작했는지 창작 동기가 나와 있어. 보기를 한번 읽어볼까? 자, 눈 온 다음 날 산에 가면 자, 중동은 이제 나무의 가운데 그 밑부분을 얘기하는데, 자, 중동이 부러졌거나 몸을 찢기며 떨어져 나온 생솔가지들로 눈이 아프다. 자, 그러나 아무리 혹독한 추위가 닥쳐도 나무들은 갈 곳이 없다. 저 자신이 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눈의 무게가 몸을 찢고 얼음이 전신을 뒤덮더라도 나무들은 견딘다. 이제 날이 풀리고 바람이 순해지면 몸을 덮이던 물들이 갑갑하다고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자리마다 나무들은 새 잎을 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시인이 겨울에 숲에 갔는데 지금 이제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나무들이 아파 보이는 거야. 근데 이제 날이 풀리고 봄이 되죠. 그럼 눈이 다 녹을 거고 이제 나무 안에 있던 물들이 이제 봄이 되면 몸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잖아. 그걸 이제 나무를 아프게 한다고 표현을 해. 근데 하지만 결국 나무는 그 아픔을 다 이겨내고 무엇을 내요? 봄에 새 이파리를 내죠. 이게 이제 시에 잘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럼 한번 시를 읽어볼게. 자, 우리 상욱 시 한번 읽어볼까? 크게. 네, 자, 뭐 크게 어려운 그 시어는 없는데, 자, 일단 1행부터 같이 볼게. 자, 나무는 몸이 아팠다라고 돼 있는데, 자, 나무가 몸이 아픈 이유. 우리가 시를 일단 읽어봐서 알겠지만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 자, 나무가 몸이 아팠다. 첫 번째 일단 표현법부터 보시면, 자, 요거 나무한테 몸 없죠. 사람만 몸이 있잖아. 아픈 것도 사람만 아플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일단 의인법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나무가 왜 아픈지 그 상처로 인해서 이제 몸이 아픈데 그 이유가 두 가지 밑에 나올 거야. 자, 첫 번째는 자, 눈보라에 상처 입은 곳이나 빗방울들에게 얻어맞았던 곳들. 그럼 첫 번째는 자, 눈보라에 상처 입은 곳들 1번. 이게 바로 나무를 아프게 하는 존재죠. 두 번째는 빗방울들에게 얻어맞았던 곳. 두 가지 때문에 아프게 된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눈보라에 상처 입은 곳, 그 다음 빗방울들에게 얻어맞았던 곳들로 인해서 이제 나무가 몸이 아프게 됐고요. 자, 오래전부터 근지러웠대. 자, 왜 근지러웠을까? 자, 땅속 깊은 곳을 오르내리며, 자, 겨울 내내 이런 뜻이에요. 겨울 동안 몸을 덮이던 물이 이제는 갑갑하다고 한사코 나가고 싶어 하거나, 첫 번째, 자, 겨울 내내 자신의 이제 몸속에 있던 물이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 물이 녹아서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한대. 나무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몸이 간지러운 거예요. 몸이 간지러운 이유 1번이야. 몸이 간지러운 이유.
두 번째는 자, 살을 내는 바람, 외로움을 견디며 봄이 오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자, 두 번째, 스스로에게 했던 말들이 그를 들볶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로 오래전부터 몸이 근지럽기 시작한 거죠. 네요. 자, 이렇게 나무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몸이 근지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 시에서 마지막 두 행이야. 자, 그런 마음의 헌데 자리가 이때 헌데라는 건 우리 헐었다, 상처를 말하는 건데 그 마음의 헌데 자리가 아플 때마다 즉 상처 입었을 때마다 그 상처에 굴복하지 않고 결국 나무는 뭘 피워냈다?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시여 이파리를 피워냈대요. 그래서 결국 이파리는 나무가 피워낸 새로운 생명인데 텍스트 그대로 이해하면 이 시에서 말하는 이 이파리는요. 결국 나무가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피워낸 희망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빗대어 본다면 우리도 뭔가 살면서 여러 가지 아픈 일들, 상처, 고난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굴복하지 않고 결국 이겨내서 희망을 맛보자라는 그런 내용의 시예요. 자, 그럼 밑에 정리 한번 볼까? 자, 갈래는 뭐 현대시고요. 주제 보시면 자, 시련과 상처를 견디면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인데 이때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위에 나온 이파리예요. 자, 그래서 시의 내용이 겨울 동안 상처와 아픔을 겪은 나무가 봄이 되어서 이파리를 피워내는 과정. 자, 형상화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문학작품에서 계속 나오는데 표현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무를 사람처럼 표현했죠. 요거 전체적으로 의인법이 쓰인 시예요. 그래서 주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시인이 이렇게 의인법을 썼고요. 자, 그 다음에 시의 짜임은 뭐 넘어가고 밑에 나무의 삶의 자세. 자, 고난, 시련 여러 가지 있었죠. 그래서 자신을 위로하면서 결국 희망을 가지게 됐고요. 이제 옆에 3번 보시면 자, 눈보라, 빗방울, 살을 내는 바람, 외로움 모두 나무에게 아픔을 주는 부정적인 존재들이었어. 특히 자, 나무에 있던 물은요. 나무 속이 갑갑하다고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고 스스로에게 했던 말 이제 봄이 오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조금만 참자라고서 스스로에게 했던 말들이 결국 자신을 들볶았지. 근데 자,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이 물, 열망과 희망이 결국엔 나무에게 있어서는 이파리를 이제 피울 수 있도록 부추긴 존재가 됐었어. 동기부여가 되는. 자, 그래서 나무는 겨울 내내 몸을 덮이던 물이 갑갑하다고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고 혹은 자신이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했던 말들이 결국엔 자신을 들볶았지만 그래서 상처를 만들어냈죠. 근데 결국 하나씩 이파리를 피워냈어요. 이 이파리가 희망이었죠. 자,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면 오히려 나무의 상처, 아픈 것은 나무가 이파리를 피우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이 시에서 심미적 표현, 심미적 체험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이 시에 나온 아름다움은 무엇이냐? 내용적인 아름다움은 시련이나 고난을 견디면서 이파리를 피워내는 나무의 숭고함. 이게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아름다움이고요. 그 다음 이 시에서 표현적인 면에서의 아름다움은 뭐냐? 나무를 사람처럼 표현했다는 거, 즉 의인법이 사용됐다는 게 표현에서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내용과 표현의 아름다움을 모두 합쳐서 이 시의 주제를 이야기해보라 한다면 시련과 상처를 견디면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 이때 계속 이야기하지만 가치 있는 것은 이파리예요. 자, 크게 어려운 내용의 시는 아니에요.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문제도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텐데 지금 바로 풀어볼게요. 1번. 자, 이 시의 나무의 상황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자, 정답 몇 번 했나요? 네, 5번이죠. 이거 너무 쉽네요. 그죠? 자, 나무는 이파리를 피우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으나 몸이 아파 쉽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이파리를 피워냈죠. 오히려 그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이파리를 피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니까 5번은 적절하지 않은 답이고요.
자, 아까 2번 보니까 많이 틀렸던데 주로 쓰인 표현 방법이 이 시에서는 의인법이에요. 그죠? 자, 4번을 답으로 한 친구들이 제일 많았는데 일단 정답은 5번이야. 5번이 의인법이야. 자, 그럼 1번에는 어떤 표현 방법이 쓰였을까? 자, 요거 2학년 때 배웠었는데 자, 님은 갔지만 보내지 않았다. 앞뒤가 말이 안 돼요. 모순이네요. 역설법이고요. 2번은 뭘까요? 2번. 2번에는 어떤 것들과 어떤 표현 방법이 생겼을까? 혹시 이 시의 제목을 아는 사람? 시인데요? 그거 소설인데요? 이 그 시의 제목이 깃발이에요. 그 가장 유명한 구절이 소리 없는 아우성 나오는 곳이거든요. 자,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 노스텔지어가 향수란 뜻이야.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자,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은 깃발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좀 어려운데 얘는 은유법이에요. 은유법. 은유법 알죠? 우리 원관념은 보조관념 이렇게 나타내는 게 은유법이야. 원관념은 깃발이고 보조관념이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이죠. 보통 은유법은 원관념이 숨겨져 있어요. 자, 3번. 김소월의 진달래꽃이죠.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역겨워서 떠난대, 가신대, 죽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라고 표현했어요. 사실은 죽을 만큼 울겠다라는 얘기니까 반어법이죠. 이거 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자, 4번은 뭘까요? 4번은 답으로 고른 사람이 많던데. 비유야. 그 중에서도 새학시볼에 떠오는 부끄럼 같이, 물결 같이, 뭐뭐 같이, 그렇지, 무엇 무엇처럼, 무엇 무엇인 듯, 무엇 무엇인 양, 이런 연결어가 사용되면 직유법이에요. 직접 빗든다 해서 직유법. 자, 5번의 마지막에 눈은 살아있다라고 했잖아. 이때 이 눈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에요. 그 눈이 살아있죠. 살아있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얘가 의인법이야. 그래서 정답이 어디요? 시의 가슴에 살포시 젖는 물결같이. 오, 여기 은유법이요. 그러네. 근데 조금 더 그 얘기를 하면 가슴은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잖아. 시에 가슴 있어요? 얘 근데 의 될 것 같기도 하다, 진짜. 시의 가슴? 그러네. 시의 가슴에 살포시 젖는 물결같이. 시의 가슴. 여기도 의인 될 것 같은데? 근데 정답이 5번인 이유는 얘를 이제 직으로 뭐 크게 받고 여기가 의인으로 받기 때문인데 저기도 의인 되겠네요. 여기도 되네요. 이 부분도. 이 부분만요. 네. 돼요. 시의 가슴 하면. 그래서 일단 근데 정답은 5번이야.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이 시를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야. 요거는 우리 한준이 한번 해볼까? 3번, 5번이요? 자, 겨울 내내 몸을 덮이던 물이 갑갑해 하지 않고 머물렀다면 이파리를 피울 수 있었을 거야. 네, 5번이 일단 틀린 답이죠. 네. 네요. 자, 물 같은 경우는 이파리를 피우고자 나무의 열망이기 때문에 물이 나무 안에 머물렀다. 틀린 답이죠. 자, 그 다음 4번도 돌아다니다 보니 많이 틀렸어요. 정답 몇 번이에요? 나머지는 모두 나무를 괴롭히는 거고요. 3번. 다르죠? 요거는 이파리를 피울 수 있도록 오히려 부추기는 시어기 때문에 답이 3번이에요. 나머지는 나무를 괴롭히는 시어들. 자, 5번. 자, 아까 보기는 읽었어요. 창작 동기였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거는 상호기 해볼까? 3번. 시인은 겨울나무가 지난 삶을 반성하고 봄나무로 성숙해가는 모습에 인상을 받았을 것이다. 그럼 3번이 왜 틀렸어? 어떤 단어 때문에 3번이 틀렸지?
3번이 정답인 건 맞는데 반성이 틀렸죠. 나무가 지난 삶을 반성하는 모습은 시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틀렸어요. 뒷부분은 맞아요. 3번에 반성이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6번이에요. 보기에 밑줄 친 내용을 참고하여 기억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했는데, 자, 기억은 오래전부터 근지러웠대요. 근데 2번 뜻 보시면 하고 싶어서 참기 어려울 때도 우리 근지러웠다라는 표현을 쓰죠. 밑에 조건을 지켜서 쓰면 나무는 오래전부터 이파리를 피우고 싶은 마음을 참기 어려웠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16쪽 넘어가서 오늘 두 번째 시 보시면 윤동주의 서시라고 되어 있는데, 윤동주는 중요한 시인이기 때문에 우리 오른쪽 위에 보시면 윤동주 시인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거 잠깐 볼게요. 자, 윤동주 보시면 그 17년부터 45년까지 활동했던 시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주로 언제 활동했던 사람이야? 일제강점기, 그죠? 밑에 보시면 자, 깨끗한 양심을 바탕으로 시대의 아픔을 고뇌하는 청년의 순수한 마음을 시를 통해 드러내었고, 우리 한 번쯤 들어봤어요. 오늘 배울 서시 별에는 밤, 그죠? 이런 시를 쓴 사람이 윤동주인데, 혹시 윤동주에 대해 더 알고 있는 정보가 있는 사람? 윤동주 영화도 있는데 본 적 있어요? 동주란 제목, 이렇게 강하늘이 주인공이었는데 들어는 봤고 아무도 본 사람은 없나? 윤동주는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일제강점기 때 활동했던 시인인데, 그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대학 시절에. 그래서 그 지난주에 들었던 것 같아요. 얘기했었나? 우리 그때 그 화재 얘기했을 때 얘기했잖아. 간단히만 설명하면, 우리가 지금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한다? 그때 윤동주가 어떤 감정을 느꼈다고 했었지? 죄책감, 그죠? 뭐 반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시인이야. 그래서 여기 아픔을 고뇌하는 자기 반성의 시를 굉장히 많이 쓴 시인이 바로 윤동주고, 오늘 배울 서시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의지적이고 뭔가 반성적인 그런 내용이 담긴 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요 서시를 누가 읽어볼까? 재욱이가 없으니까 시킬 사람이 없네. 지민이 한번 읽어볼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걸어야 이제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너를 노래하는 마음으로 너는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을 스치는다. 네, 굉장히 짧아요. 또 역시 어려운 내용의 시는 아니고요. 자, 그럼 1행부터 한번 볼게요. 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까지 보시면, 자, 하늘이 나왔는데, 그리고 평소에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 아, 나 진짜 하늘에게 맹세하는데 뭐 난 거짓말한 적 없어, 이렇게 뭐 종종 말하기도 하죠. 하늘이 어떤 존재니까 우린 요런 하늘에다 맹세를 할까? 위대한 존재? 왜 하늘이 위대한 거야? 몰라요. 왜 하늘에 맹세를 할까? 왜일까? 하늘은 보통 우리가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지? 하늘에 부끄러움도 없냐? 뭐 이런 말 하잖아. 왜 하늘이 그런 존재야? 하늘에 누가 있지? 태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새가 있어요? 새한테 맹세? 비행기랬지. 하늘에 뭐가 있어? 달. 구름, 별, 자연적인 거 다 나오네. 달, 또 그치, 보통 신이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지? 그래서 자, 하늘은 윤리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공간이야. 쉽게 말해서 하늘이 네가 잘못했다 하면 잘못한 거고, 하늘이 네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비슷한 말로 자아 성찰의 기준이 되는 곳이에요. 나는 하늘 아래 떳떳하다 라고 하면 난 떳떳한 거야. 기준이 되는 곳이죠. 자, 그래서 이 화자가 지향하는 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건데, 지금 특이하게 문장이 하기를 해서 끝났어. 그럼 여기 생략된 말이 뭐야? 살기를 바란다. 뭐 바랐다.
소망했다. 이런 말이 생략됐겠죠. 그죠? 없기를 바랬다. 소망했다. 이런 거요. 하지만 현실은 어떠냐? 자, 입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대. 자, 그럼 입새 이는 일단 바람 때문에 내가 괴로워한 거니까 바람은 부정적인 존재가 되겠지. 자, 근데 잘 생각해보면 입새는 작은 이파리를 얘기하는데 작은 이파리를 휘두를 정도의 바람이면 바람의 세기가 강한 거야, 약한 거야? 약한 거야. 그런 약한 바람에도 내가 괴로워할 정도면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 자, 우리 맨 밑에도 바람이 하나 나오는데 이 시는 특이하게 똑같은 바람인데 바람의 의미가 달라. 잘 표시를 해두세요. 자, 위에 나온 바람은요. 나를 괴롭게 하는 바람이죠. 그래서 화자에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첫날 배웠지만 시에서 나 나오죠. 이 나는 화자고요. 방금 얘기했듯이. 자, 그 내가 아주 이파리를 흔들 만큼의 작은 바람에도 괴로워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그다음에 청렴하게 살고 싶은, 그죠? 혹은 뭐 순수하게 살고 싶은 도덕성, 순수성 이런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고뇌라고 볼 수 있죠. 이때 말하는 도덕성, 순수성은 시대적 배경과 같이 봤을 때 뭐 쉽게 그냥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제 친일을 하지 않는 나의 어떤 그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보고 쉴게요. 자, 그래서 나는 괴로워했다까지 봤고, 자, 이때 괴로움이 과연 내가 이런 지금 일제강점기 속에서, 그죠? 이 나의 순수함, 흔들리지 않은 이런 일제에 대한 그 저항 의식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뇌였고, 자, 옆에 보시면 이 부끄러움 없는 삶에 대한 소망이라고 돼 있고, 시제가 언제냐? 과거예요. 이거 잘 표시해 두세요. 지금까지 시제는 과거야. 이 시는 중간중간 시제가 좀 바뀌는데, 지금까지는 과거예요. 자, 두 번째로, 자,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했으니까 내가 노래하고 싶은 존재. 그럼 별은 긍정의 의미의 시여겠죠. 그럼 별은 뭘까? 그 노래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야지 했으니까 내가 뭔가 바라는, 지향하는 존재겠죠. 나의 이상. 내가 뭔가 바라는 걸 이상이라고 하죠. 혹은 뭐 지향하는 삶의 자세가 이 시에서의 별이에요. 자, 그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자,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자, 이때 말하는 죽어가는 것이 뭘까?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생각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되겠죠.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야. 내가 대신해서 우리 민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자, 이때 나한테 주어진 길이란 뭐 지도자의 길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걸어가야겠다 나왔네요. 의지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get이 나왔잖아. get은 미래에만 쓸 수 있죠. 뭐 하겠다. 역시 시제는 미래로 바뀌었어요. 과거에서 미래로. 자, 마지막 오늘 밤에도, 자, 오늘 밤 말 그대로 오늘이니까 일단 시제는 현재야. 오늘 밤이 언제냐?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밤. 자, 보통 그리고 밤은 어두우니까 시에서 부정적 의미야. 즉 오늘 밤이라는 건 일제 강점기를 얘기하죠. 오늘 밤에도 자, 별은 위에랑 똑같아. 이상. 내가 뭐 생각하는 지향점 이런 거야. 자, 그 지향과 이상점이 바람에 스치운데요. 자, 바람. 이 시에서 바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의미가 다 다르다고 했어요. 일단 별은 그럼 긍정이니까 동그라미 해두고. 자, 위에서 나온 바람은 화자의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바람이었죠. 근데 이 마지막 줄에 나온 바람은 오늘 밤, 즉 일제강점기에도 바람에 스치운데 무엇이? 나의 이상이. 그러면 나의 이상을 흔들리게 하는 이 바람은 무엇? 일제의 억압이에요.
그리고 뭐 조금 더 크게 본다면 시련, 고난 이런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스치, 운다, 니은다로 끝나기 때문에 시제는 현재가 되겠죠. 보통 이 현재하고 미래라는 시제는 마지막에 종결어미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종결어미. 니은다로 끝나고 있죠.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요. 이 시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성찰적이고요. 고백적이에요. 이 시대적 상황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의지적이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적이고 고백적이시고요. 그래서 주제 역시 부끄러움이 없는 그 순결한 순수한 삶에 대한 소망과 의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특징은 방금도 봤지만 과거, 미래, 현재의 시간의 변화가 있는 특이한 시예요. 그리고 자, 별과 바람. 이 시에서 별은 긍정적인 의미였고 바람은 부정적인 의미였어요. 서로 대조, 대립되죠. 그래서 주제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시예요. 자, 중요하니까 시어 한 번 더 볼게요. 지금 시어가 여러 개 나왔는데 하늘 같은 경우는 윤리적 판단의 기준, 양심을 비춰보는 존재, 그리고 아까 필기했듯이 자아 성찰의 기준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얘는 긍정적인 의미의 시어가 되고요. 자, 바람은 두 개가 다 부정적인 의미였죠. 위의 바람은 화자의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바람, 밑에는 현실의 시련, 고난, 일제, 억압이었어요. 자, 별 역시 화자가 지향하는 삶, 이상이었죠. 노래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은 거니까. 난 밤은 일제 강점기, 어두운 현실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립적인 의미의 시어들이 사용됐다는 거, 이 시의 중요한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 시의 화자. 자, 시에서 지금 나라는 말이 나왔는데 선생님이 지난주에 화자에 대해 설명할 때 화자와 시인이 같은 경우는 보통 성찰하는 내용의 시를 많이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현실은 지금 굉장히 절망적이지. 하지만 꿋꿋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지닌 사람. 윤동주가 대표적으로 화자와 시인이 일치하는 시를 많이 쓴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했었죠. 자, 5번은 뭐 넘어가고요. 3번은 참. 4번 볼게요. 자, 사회적 현실을 바탕으로 한 시인의 창작 의도. 과연 윤동주가 왜 이런 시를 지었냐.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제강점기예요. 굉장히 절망적이죠. 하지만 일제 혹독한 이런 탄압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고통받는 민족을 표현하고 중요한 건 뒷줄이죠. 그에 대한 극복 의지를 노래하고자 이런 시를 지었다는 거야. 맞나요? 자, 그럼 일단 문제를 풀 텐데 풀기 전에 5번 문제를 일단 먼저 같이 볼게. 5번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서요. 같이 볼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각자 푸시면 되는데, 자, 5번 문제 별표 돼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별표하세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뭐 우리 친구도 어차피 그 이제 3학년 그 3월 시작하면 교과서별로 다 나뉘어지지만 그건 알죠? 교과서가 다를 뿐 배우는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죠? 작품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배우는 내용은 똑같고요. 특히 이제 3학년 올라가면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요거는 고등학교까지 계속 나오는 부분이야. 잘 알아두세요. 근데 지금 어려워. 오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우면 언젠간 이해가 될 거니까 일단 오늘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일단 한번 읽어볼게. 자,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어. 첫 번째, 자, 작품 밖에서 작품을 둘러싼 다른 요소들에 초점을 두어서 해석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요, 작품을 쓴 작가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작품의 대상이 되는 현실 세계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작품을 읽는 독자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 책에는 없는데 네 번째, 쉽게 그럼 번호를 한번 매겨볼까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작품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4가지를 작품 해석의 방법이라고 불러. 자, 예를 들어 그럼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 작품을 쓴 작가에게 초점을 맞춰서 해석한다면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 예를 들어 빈 공간이 뭐 예를 들어 1번, 자, 작가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 자, 작가는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얘를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부르고요. 표현론적 관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 작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삶을 살진 않죠. 다 각자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작품에 작가의 생애가 녹아 들어가 있지. 그래서 그 작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중심으로 해석하거나 혹은 작가의 뭐 작품 성향에 따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윤동주 같은 경우는 지금 윤동주를 배우고 있으니까 윤동주는 자기 성찰적인 작품을 많이 쓴 시인이야. 그치? 그러면 이 시도 그러한 시인의 뭐 빗대어 봤을 때 자기 성찰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뭐 담았을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윤동주가 그동안 이제 써온 작품이 어떤 식인지 작품 성향이나 경향에 초점을 둬서 해석하는 것도 표현론적 관점이고 마지막으로 작가가 가지고 있는 뭐 가치관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그치? 이런 것들이 작가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5번 문제 보시면 이 중에서 작가 중심이 뭘까? 몇 번? 5번이죠. 윤동주가 일단 작가기도 하고요. 윤동주는 하나의 시호를 고르기 위해 몇 달을 고민할 정도로 윤동주가 신중한 성격을 지녔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가 작가 중심인 표현론적 관점으로 해석한 관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참고로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아까 현실 세계를 중심으로 지금 우리 이제 밑줄이 되어 있는데 보기에 현실 세계를 중심으로 해석한 관점. 자, 현실 세계는 작품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를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불러. 근데 반영론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건 사실 몇 개 안 돼. 왜냐? 보통 문학 작품에는 뭐가 나오냐면 우리 그 역사에서 아픔을 다룬 그 역사적이 많죠. 우리 문학에서 뭐 역사에서 아픈 역사 우리가 떠오르라 하면 몇 개 안 돼 사실. 뭐가 있어? 큰 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있잖아. 일제강점기 또 뭐 있어요? 6.25. 그렇지. 6.25. 또 뭐 있을까? 6.25가 좀 지난 뒤에 또 우리의 아픔이 있잖아. 어? 4.19 혁명이나 또 5.18 민주화 운동 다 뭐 때문에 일어난 거야? 정치. 그러니까 그거 뭐라고 그러죠? 민혁이요? 독재 정권이죠. 이런 것들이 주로 물론 더 아픈 역사들도 많지만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이나 독재 정권이 주로 문학 작품의 소스가 됐어요. 가장 많은 소스로 사용된 게 저 세 가지 아픔인데 자 그러면 밑에 또 보기에서 현실 세계를 중심으로 이 시를 감상한 게 뭐가 있냐. 결국 이 문제 답이 되기도 하겠죠. 밑줄이 되어 있으니까. 몇 번이 그러면 현실 중심이 될까요? 1번이죠. 왜? 일제강점기라고 나왔으니까 일단 답은 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 3번이라고 번호 붙인 작품을 읽는 독자가 있다. 자, 독자를 중심으로 한 방법인데요. 독자는 시든 뭐 소설이든 수필이든 뭐 극문학이든 여러 가지 문학을 읽고 나서 무엇인가를 얻게 되죠. 재미도 없고 나도 저런 경험이 있었는데 혹은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얻게 돼. 그래서 독자는 굉장히 유용한 것을 얻는다 라고 해서 독자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관점을 효용론적 관점이다 라고 부르고요. 방금 얘기했듯이 효용론적 관점은 그 작품이 독자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냐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감동을 느꼈다든지 뭐 재미를 느꼈다든지 나도 비슷한 저런 경험이 있는데 깨달음을 느꼈는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5번 문제 보기에서 독자를 중심으로 해석한 건 몇 번이에요? 그러면 4번이 되겠죠. 독자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 얘는 독자 중심이죠.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4번이 뭐냐면 작품 자체만 보는
작품 중심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 근데 지금 요 네 가지의 관점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예를 들어 이렇게 되거든. 가운데 작품이 있고 그 작품 바깥에 있는 예를 들어 뭐 누가 썼는지 쓰고 나면 독자가 읽고 그 안에 배경 즉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작가, 현실, 독자는 작품 바깥에 있는 거라고 보고 우리 아까 번호 매긴 것 중에 1번, 2번, 3번을 따로 묶어서 얘를 외제적 관점이라고 불러. 외제적 관점. 작품 바깥에 있는 것들이라고 부른 거야. 외제. 외제. 바깥 외자죠. 그러면 뭐 4번은 쉽지. 4번 하나만 내재적 관점이에요. 그 작품 중심이요. 그리고 뭐 표현론이냐 반영론이냐 효용론이냐처럼 작품 중심도 이름을 붙인다면 작품 중심 말 그대로 작품만 보는 거야. 예를 들어 아까 그 그림처럼 누가 썼는지 작가가 뭘 느꼈는지 어떤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그 작품만 보면 돼. 그 작품만 있으면 돼. 그래서 얘를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불러. 절대적이다 하는 건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작품만 본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자, 우린 지금 시를 배우고 있으니까 시에서 그 작품만 본다는 건 이런 거야. 그 시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비유가 쓰였는지, 어떤 상징이 쓰였는지, 그 시의 주제는 무엇인지, 그죠?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만 봤을 때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작품 중심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2번 한번 볼래? 바람이나 별 등의 시어가 가진 상징이 돋보인다. 그럼 얘는 내재적 관점이죠. 그죠? 작품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3번도 보세요. 길은 화자인 내가 걸어가야 할 삶의 자세. 길은 시어잖아, 시어. 시어가 가진 의미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2번과 3번은 둘 다 작품 중심이에요. 그래서 답이 1, 2번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의 답이. 이런 식으로 문제의 답을 찾으시면 되는데 뭐 5번 문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기가 어렵지가 않아서 충분히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인데 중요한 건 요 보기예요. 요거 아주 중요하니까 꼭 집에 가서 한 번 더 복습하시고 그럼 5번 빼고 나머지 7번까지 지금 바로 풀어보세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이 시에 대한 설명을 알맞은 거 고르시오 했네요. 정답 몇 번인가요? 정답 2번이죠. 대조적 의미의 시어. 뭐 하늘, 바람, 별, 밤 모두 긍정, 부정, 대조적 의미를 갖고 있고 4번 같은 경우는 과거, 미래, 현재예요. 그죠? 이거 바뀌었기 때문에 답이 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밖에 될 수가 없고요. 자, 2번. 화제에 대한 설명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몇 번이냐? 상우가 몇 번 했어? 네. 3번. 자, 5행에서 8행. 화자는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했는데 5행부터 8행에 보시면 부끄럼 뭐 없이 살아갈 순결한 삶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죠. 오히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지향하는 삶과 거리가 먼 거예요. 이거는 쉽네요. 정답 1번이죠. 지금 현실은 일제강점기잖아. 그럼 수능하면 안 되죠. 그죠? 1번이요. 자, 그 다음에 일의 삶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부분 2개를 찾으시오. 2군데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하나 더.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2군데 고르시면 돼요. 자, 5번은 아까 우리 같이 했고 6번. 자, 이 시가 창작된 시대 상황 일제강점기였죠? 왜 창작했을까? 아까 정답은 4번이라고 했어요.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 7번. 기억은 우리 하늘이고요. 그죠? 니은, 별, 디귿이 바람일 때 알맞게 짝지은 것은 5번이죠. 됐나요? 자,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보시면 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로봇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주요한 자원으로 각종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자, 하지만 아무리 로봇이 발전해도 예술 분야에서는 인간을 넘어서기 어렵다고 여겨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만이 고유한 창작 능력과 예술성을 가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 하지만 자, 우리 지금 하지만이 계속 나왔는데 하지만 우리 이런 것들을 역접이라고 부르고요. 즉 앞뒤가 다르다는 얘기야. 반대가 된다는 얘기고. 그럼 얘들아 앞이 중요할까 뒤가 중요할까? 뒤가 훨씬 중요해. 뒷부분을 중요하게 보시면 되는데 자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만 고유한 창작 능력, 예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술 분야에서는 로봇이 인간을 뛰어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대. 하지만 최근 정교하고 섬세한 영역까지 기술이 발달하면서 로봇 아티스트라는 게 탄생을 했고 이러한 인식, 어떤 인식? 인간만이 고유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이야.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의 핵심어는 뭘까요 얘들아? 드디어 뭐가 탄생했다? 로봇 아티스트. 로봇 아티스트가 탄생했다는 게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로봇 아티스트가 핵심어고요. 역시 중심 문장은 여기예요. 인식이 변화했다는 거. 자 그러면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정교하고 섬세한 영역까지 기술이 발달했다. 아 그럼 이제 앞으로 그런 얘기를 하겠지. 과연 로봇이 어디까지 인간을 따라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자 두 번째 문단 보시면요. 피아노를 연주하고 작곡을 하고요. 그림을 그리고 춤을 추고 심지어 소설까지 창작하는 등 로봇은 더욱 다양한 예술 분야로 활동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로봇이 놀라운 성취를 보여주는 분야는 작곡과 연주이다 라고 했어. 자 그럼 두 번째 문단에 일단 핵심 어가 뭐예요? 단어? 지금 무엇이 계속 이런 걸 한다는 얘기야? 로봇이 하고 있잖아. 로봇이 핵심어죠. 중심 문장은요? 로봇이 뭘 해나가고 있대? 피아노, 작곡, 그림, 춤, 소설을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예술 분야로 활동 범위를 다양하게 넓혀가고 있다라는 게 중심 문장이에요. 자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 세계적인 인터넷 서비스 기업 구글은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 첫 결과물로 로봇이 작곡한 80초 정도의 피아노 연주곡을 발표했는데 이게 첫 번째 예시야. 1번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번호 붙여볼게요. 자 그리고 미국 조지아 공대 음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로봇 시모는요. 4개의 팔을 이용해서 환상적인 타악기 연주를 선보이기도 했대요. 이게 두 번째 로봇이 작곡, 연주 예시가 되겠죠. 자 개발자에 따르면 시모는 머신러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양한 음악 스타일로 연주를 할 수 있고 너무 복잡해서 인간이 연주할 수 없는 화음까지도 연주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일단 그럼 세 번째 문단의 핵심어는 뭐예요? 지금 누가 계속 연주를 한다는 거야? 작곡하고 로봇. 그러면 로봇이 핵심어가 될 거고 그죠? 중심 문장 참고로 여기 두 개인데 어떤 문장이 중심 문장이 될까 얘들아? 세 번째 문장은 사실 다 예시밖에 없어. 여기서 중심 문장을 찾으면 돼. 그거 빼고 다 중심 문장이야? 중심은 방금 얘기했듯이 세 번째 문단은 로봇이 활동하고 있는 예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문단이기 때문에 예시가 중심 문장이에요. 이렇게요. 두 개가 중심 문장이야.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은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 예시의 방법이야. 설명 방법이요.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사례, 예시, 분석, 정의 이런 것들. 자, 미술 분야에서도 역시 로봇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데 타이완 대학이 개발한 자, 세 번째 그림 그리는 로봇은 붓을 이용해 캔버스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대요. 이렇게
이게 세 번째 사례가 되겠네요. 그죠? 그림까지 그리니까. 자, 또 영국에서 개발한 도자기 빚는 로봇. 그럼 얘는 네 번째 예시죠. 자, 인터넷에서 꽃병의 이미지를 수집해요. 그리고 도자기의 기본 형태를 스스로 설정하고요.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 아름다운 도자기 꽃병을 완성해냈다 하는 게 로봇이 한 일이야. 그러면 네 번째 문단의 핵심어 역시 로봇이고, 우리 세 번째 문단에서는 로봇이 연주와 이제 작곡을 했다. 연주곡을 발표하고 연주를 했다는 얘기인데, 네 번째 문단에서는 음악을 넘어서 이제 미술까지도 확대가 됐다 얘기니까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이죠. 그죠? 자, 그래서 마지막 줄 보면, 문단 보면 이와 같은 로봇의 활약, 예를 들어 우리 몇 번째 문단이었냐, 그 세 번째 문단과 네 번째 문단, 즉 음악과 미술이었어요. 음악에서의 활약, 미술 분야에서의 활약, 모든 걸 다 고려하면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는 예술가에게 찬사를 보내는 대신 로봇 아티스트에게 찬사를 보내는 것이 더 익숙해질 수 있다. 그래서 로봇 아티스트에 의해 창작된 그림이 경매에서 실제 화가의 작품에 상응하는, 즉 맞먹는 가격으로 현재 거래되고 있기도 하대요. 자,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생각해봐야지. 무엇을? 과연 로봇 아티스트의 창작물을 진정한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면서 글을 끝맺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문단의 일단 핵심어는 뭘까, 얘들아? 지금 계속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해? 뭐 누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로봇 아티스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던져준 질문이 뭐야? 뭐에 대해 생각해보래? 그치? 로봇 아티스트가 이러이러한 활약을 하는 건 맞아. 근데 과연 우리가 예술 작품 하면 거기 예술 작품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예술가의 생각, 뭐 고뇌, 의도 이런 게 다 담겨 있는 거잖아. 근데 로봇가 만드는 거에 그런 게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과연 진정한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게 마지막 문단의 중심 문장이에요. 네요. 자, 뭐 늘 그렇듯 문제는 어렵지 않으니까 7번까지 바로 풀고 얼른 오늘 진도 나가볼게요. 아무도 숙제를 안 해오시니 숙제를 해와야 빨리빨리 진도를 나갈 텐데. 아니에요. 오늘 진도 많이 나가야 돼요. 잠깐, 이게 데이 1인가? 네. 아, 오케이. 여기까지 가야 돼. 아빠 데이 3까지 나갔다는데? 왜? 왜 그러니? 데이 3까지 못 나가면 이거 다 숙제야 또. 아빠랑 진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걔네 보고 좀 줄이라. 걔네는 조용하니까 나왔겠지. 우리 지난주에 그 신지혁 때문에 연락이 떠들어서 그랬지. 아, 이게 한번 이렇게 뒤처지면 계속 뒤처진다니까. 걔네 보고 한 번만 쉬라고 하면 어때? 어떻게 쉬지? 걔네 보고 놀라. 놀라요? 본물 다시 읽어보니까 답이 보여요? 저런. 상우가 너는요? 다시 풀어도 답이 맞아요? 아니, 답지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를 보면 알잖아. 대충. 탄도가 뭐예요? 네? 탄도. 탄도? 네. 아, 판도. 2번 말하는 거 아니야? 네. 뭐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 탄도가 어디 있어요? 그 16쪽에 있네. 왜 벌써 근데 16쪽을 풀고 계시죠? 왜 이 숫자 있어요? 내일 또 눈이 오네. 누나요? 눈 온대요? 많이 오네요. 아니, 뭐 1cm밖에 안 오긴 하는데. 치읓. 예? 치읓. 치읓? 침체. 자, 다 맞춰볼게요. 자, 3번 답은 로봇 아티스트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4번은 몇 번이에요? 예. 3번이죠. 밑줄 친 거 그대로 고르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네, 4번에 3번이에요. 그 다음에 5번은요? 적절하지 않은 것. 네, 3번. 아직은 그렇다고 볼 수 없고요. 6번에 네, 2번.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왔죠. 2번. 그래서 아까 예시라고 했었고요. 음악과 미술에서. 자,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 밑줄 주제예요. 이 글의 주제는 결국 뭐냐는 얘기인데 정답 5번이죠. 있나요? 질문 없어요? 16쪽 푸세요. 단어 문제 다 앞에 있어요. 앞에 있었어. 앞에 단어 다 있는 걸로 지금 낸 거예요, 이거. 왜 나 처음 보지? 18쪽이야. 자, 역시 단락별로 번호를 매겨 보시고요. 5개 나오네요. 자, 백제는 어떻게 해양왕국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제목의 글이고요. 자, 우리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읽어볼게. 자, 백제의 역사는 우리나라 삼국시대 역사 중에 가장 잘 알려져 있지 않대요. 고구려, 신라에 비해 백제의 유물과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 하지만 근현대에 이르러 중국과 일본의 역사서에서 백제와 관련된 기록들이 발견되면서 백제가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교류했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이로써 백제의 위상이 새롭게 부각되었다라고 첫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러면 누가 봐도 일단 핵심어는 뭐야, 얘들아? 백제죠, 백제. 자, 백제에 대해서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기록이 많이 없어서 알려진 게 없었는데, 최근에 백제와 관련된 기록들이 많이 발견되면서 백제가 국제적으로 많이 교류했다는 게 증명되겠다라는 게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이야. 자, 그러면 중요한 문장 하나를 찾아라 하면 뭐가 될까? 문장이 2개밖에 없어요, 사실. 3개밖에 없네요. 어디? 네, 요거요. 그죠? 국제적으로 교류했다는 게 증명되면서 백제의 위상이 새롭게 부각되었다라는 게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어질 내용은 어떤 내용이 이제 발견이 되었고, 그래서 왜 백제의 위상이 이제 부각 어떻게 되었는지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자, 특히 삼국사기에서는 이제 백제의 한 승려가 바닷길로 인도에 이르렀다는 기록도 있고요. 일본의 역사서인 일본서기에는 백제가 동남아시아 지역과도 교류가 있었음이 기록되어 있대요. 이처럼 백제는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일대를 활발히 누리는 해양 강국이었다. 중국의 역사서인 수서에는 백제라는 국호가 나라 이름이죠. 많은 가문들이 바다를 다스린다라는 의미의 백가제해라는 말의 줄임말이라고 기록되어도 있대요. 자, 다시 그러면 두 번째 문단 핵심 단어 뭐예요? 계속 백제죠. 그럼 두 번째 문단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야, 얘들아? 백제가 그치, 왜 해양강국이냐? 라고 증명할 수 있는 지금 기록들이었어.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이제 하나씩 찾아보면 첫 번째 기록 사례가 뭐였지? 여기 그쵸? 바닷길로 인도에 이르렀다는 첫 번째 기록이 있고요. 두 번째 기록은 또 뭐였어요? 일본의 역사서인 그치? 일본서기에 교류가 있었음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게 두 번째 기록이었죠. 또 세 번째는요? 여기 수서라는 그죠? 여기 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기록을 봤을 때, 그죠? 역사적 기록을 봤을 때 백제는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일대를 활발히 누비는 해양 강국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예시를 가장 아우를 수 있는 큰 문장 하나가 바로 이 문장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기겠지. 어떻게 해양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자, 그 이유는 바로 백제의 지리적 특성에서 찾을 수 있는데, 백제는 현재 서울과 서해안 일대에 자리 잡은 국가였대요. 게다가 바로 위쪽에 있던 고구려에 막혀 대륙으로의 진출이 자유롭지 못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백제는 배를 만드는 기술과 항해술을 발전시켜서 서해의 바닷길을 점령했고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라고 해양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일단 세 번째 문단 핵심 단어 뭘까요? 그게 될 수 있었던 이유잖아. 답을 찾아야지. 그렇지. 지리적 특성이야. 중심 문장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 배를 만드는 기술. 그렇지. 배를 만드는 기술과 항해술을 발전시켜서 바닷길도 점령했고 해양 활동도 펼칠 수 있었다. 이게 중심 문장이 되겠죠. 네요. 자, 백제인들은 기원전부터 노와 키, 돛이 달린 바닷길 전용의 배를 만들어 탔는데 이는 당대 중국 배와 비교했을 때 훨씬 효율적이었대요. 자, 중국의 배는 선원들이 노를 당기면 그 반동으로 물을 밀어내며 나아갔기 때문에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과 큰 힘이 필요했다. 자, 반면. 자, 둘을 비교할 때 쓰는 이제 단어죠. 반면. 자, 백제의 배는요. 노의 끝을 회전시켜 물을 저어가는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비교적 힘이 적게 들 수밖에 없죠. 자, 또한 백제의 배는 바다를 건너는 데 적합했지만 중국의 배는 속도가 느리고 무거워 바다를 항해하는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 네 번째 문단에서는 중국과 백제의 배를 비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핵심어 찾아라 하면 뭐야? 지금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중국과 우리의 배에 관한 이야기라고 있잖아. 그래서 배가 핵심어예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백제의 배겠죠.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의 배랑 백제의 배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인 거야. 자, 이처럼 뛰어난 기술을 바탕으로 백제는 해양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또 바닷길을 이용한 활발한 교류를 통해 여러 나라의 백제의 기술과 유물을 전파하며 그 위상을 떨쳤다. 이제는 백제를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해양 강국으로 기억해야 한다 하면서 끝났는데, 자, 중심 핵심어 뭐죠? 하나, 백제. 또 백제가 결국 뭐야? 해양 강국이란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그 백제를 자랑스러운 해양 강국으로 기억해야 한다가 중심 문장이 되겠죠. 네요. 자, 맛보기라서 문제가 2개밖에 없어요. 풀어보세요. 부담스러운데요. 그럼 저로 꺼져. 죄송해요. 쥐가 앉아놓고 왜 부담스럽대? 다 했나요? 열받아. 1번 신재욱 해봐. 백제 백제. 이번에 1번. 어떻게 알았지? 이번에 1번이죠. 됐나요? 자, 넘겨볼게요. 자, 두 번째 글 제목은 단순 접촉 효과예요. 재미없었는데. 네, 재미없어 보여요? 짧아요, 근데. 문단 4개밖에 안 되네요. 자, 과연 단순 접촉 효과라는 게 무엇일까? 첫 번째 문단부터 읽어볼게. 자,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이유도 없이 좋아한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가령 빵집에 빵을 사러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선택한 빵에 대해 그 이유를 물으면 이 빵이 맛있을 것 같아서 라든가 좋아하니까 라는 식으로 답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빵을 광고에서 자주 보았다라는 것이 진짜 이유였을 확률이 상당히 높대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야? 빵. 아니, 빵이야? 광고의 효과. 어? 광고의 그치, 효과. 쉽게 말하면 자주 접했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는 거지 이유 없이 좋아하진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핵심어가 뭘까? 광고야? 좋아한다. 좋아한다야. 아 진짜. 왜 좋아하냐는 거지. 아까 얘기했잖아. 맛있을 것 같아서, 모양이 예뻐서, 그냥 이게 아니라 사실은 많이 봤기 때문이야. 제목부터가 접촉이잖아, 접촉. 많이 보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우리는 어떤 상품의 로고, 패키지, 상품명을 몇 번 보거나 들었을 때 무의식 중에 호감을 갖게 된대. 이와 같이 특정한 대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제목 단순 접촉 효과예요. 여기 단순 접촉 효과의 지금 정의죠. 뜻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와 같은 효과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주입 때문이야. 반복적으로 본 것은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주입이 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주입되는 느낌이 우리에게는 좋은 느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 대상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게 된대.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자연스럽게 주입이야. 강제로 주입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계속 마주치다 보면 그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위에 나온 예시는 빵이었지만 그 빵을 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 핵심은 당연히 뭐야? 단순 접촉 효과지. 그죠? 그래서 여기가 중심 문장이에요. 너희는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주입되어서 어떤 대상을 긍정적으로 뭐 바라보게 된 경우, 사게 된 경우 있어요? 뭐 지금 당장 떠올리려면 떠올릴 수 없나? 네. 예. 죄송해요. 어? 네? 뭐라고? 뭐 얘기하지 않았어? 아니. 없어요? 그런 게 있나? 뭘 사는 경우? 홈쇼핑. 어? 홈쇼핑. 홈쇼핑? 홈쇼핑은 처음 보고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주머니 계속 많이 광고하시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짧은 시간 그래서 내에. 너 아주머니가 광고한 거 샀어? 짧은 시간 내에. 도피야. 아, 토피아가 이거 자연스럽게 주입되는 거야? 네. 그래? 토피아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네. 아니요, 토끼는 형한테서는 아, 형한테 세뇌됐다. 원장님한테 세는 건 아니야. 쟤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없나 또? 생각해보면? 정지득할. 혹시 정윤혁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 아, 그 우리가 진절머리 나던데. 자, 아무튼 자, 이런 느낌은 물건만이 아니라 사람에게서도 비슷하게 받게 되는데 한 번이라도 어딘가에서 마주친 사람인데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채 처음 만났다라고 느낀다고 가정을 해보자.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해도 단순 접촉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좋은 느낌을 갖게 된대요. 어디서 봤는데 여기 있잖아. 처음 봤는데도 왠지 처음 본 느낌이 아니야. 본 것 같기도 해. 그러면 그게 호감으로 이어진다는 거야. 그런 얘기. 물건만이 아니라 사람에게서도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서도 핵심어는 여전히 단순 접촉 효과고요. 물건만이 아니라 사람에게서도니까 여기가 중심 문장이에요. 그래서 보통 뭐 너희는 아직 어리지만 소개팅이 아닌 다음에야 그 요런 거 같이 일하다 보면 혹은 학교에서 뭐 그런 경우에 이제 서로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제일 많죠. 선생님 사내 연애요? 도피야. 내가 사내 연애 한다는 건 토피에서 만난다는 거잖아. 사내 연애 안 해요. 네. 왜요? 이것도 단순 접촉 근데 내가 단순 접촉하는 사람들은 다 결혼하신 분이야. 그럼 큰일 나죠. 어? 선생님 또래가 있어요? 내 또래 없어요. 근데 사실 없어요. 선생님 너무 쌤. 택쌤이요?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이 사람이 지금. 미림 쌤. 그 누구야? 미래는 여자시잖아. 아 그러네. 주영생. 누군데? 유정쌤. 몰라. 가정이 있는 남자. 아 그래? 너 왜 자꾸 가정이 있는 남자를 얘기하는 거야? 몰랐죠. 머리 스타일 특이하신 분 있어요. 약간 살짝 민석쌤 스타일. 약간 김종민 닮은 사람. 키 작은 김종민. 김종민, 코요태 김종민? 네. 그거 안 닮았는데. 닮았어요. 몰라 느낌 나도. 있어. 아무튼요. 자, 그래서 이 단순 접촉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실험에서 효과가 입증되고 있대요. 신문, 잡지에 상품 광고가 자주 실리는 것도, TV 광고에서 상품을 반복해서 선전하는 것도 바로 이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왜 뭐 예를 들어 이거는 그런 극단적인 예인데 광고 중에 우리가 유독 기억 남는 광고 있잖아. 뭐 있어? 예를 들어. 없어요. 없어요? 여명 808. 그거 술 깨는 광고 아니냐? 그렇네. 그런 광고를 기억한단 말이야? 뭐 있어? 뇌리에 아주 박히는 광고 있잖아. 오르가미. 그래, 나 그거 말하고 싶은 거야. 오로나미 씨. 그런 것도 단순 접촉 효과야. 계속 지금 나오잖아. 그 음이 되게 특이하지.
그래서 오로나미 씨를 우리가 머릿속에 은근히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이유야. 그런 것들. 그래서 일단 핵심은 계속해서 단순 접촉 효과고요. 요거 중심 문장 요거야. 이런 것도 하나의 다 마케팅이에요. 김현준. 맞아요. 누구? 김현준이요. 문 열지 마요. 문 열지 마요. 쌤이 싫어하는 거. 난 쟤 누군지를 잘 몰라. 모르겠다. 그 소리 지르는. 아, 그건 아는데 쟤를 가르쳐 본 적은 없어. 계속 모르셔도 돼요. 알았어. 김현준? 자, 3번부터 7번까지 풀어볼게요. 쟤는 근데 왜 수업 안 듣고 돌아다녀? 제 보강이에요. 어제 숙제 안 해가지고. 아휴. 아휴.